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편집인협회의 감사입니다. TV조선 상무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이태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태규 회장입니다. 편집인협회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을 순차적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후 간담회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모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초청에 응해 주신 오 후보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세훈 후보께서는 현직 시장으로서 서울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 후보께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후보 등록 당시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마음을 언급하셨고 또한 서울에서부터 보수의 혁신을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셨습니다. 오 후보님의 정치에 대한 생각도 함께 듣고 보다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은 우리 사회 최고의 베테랑 기자이신 윤정호 TV조선 앵커께서 맡아 하십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간담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신 오 후보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일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고려대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셨고요. 26회 사법시험 1984년에 합격하신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오늘의 오세훈 시장을 알린 사건이 바로 일조권 소송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33살에 일조권을 헌법상의 이 환경권으로 인정받게 했던 상당히 컸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후 환경운동연합 창립에도 이바지했고요. 이후 오 변호사, 배 변호사, 이 변호사가 그렇게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다. 이걸 바꾸는 데 일조했던 이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CF 하신 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임영웅이 선전하는 이 정수기 모델이시기도 하셨고요. 남성복은 오 시장 이후에 차인표, 정우성, 장동건, 현빈 등이 모델을 맡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을 때 여야 엄청 러브콜 받았는데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0년 국회에 초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이후 보수 정당 내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일명 오세훈법을 통해서 돈 정치를 없애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최대 목표가 다음 당선인데 이례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신선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는 서울시장 행정가로 변신합니다. 33대 최연소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34대까지 첫 연임도 하셨습니다. 재임 중에는 다산 콜센터,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환승제 이런 대표적인 지적이 있고 한데 무상급식 논란으로 자진 사퇴를 하셨었죠. 한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가 총선에도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러다 2021년 서울시장으로 재기에 성공하면서 38대, 39대 서울시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이번엔 5선 시장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2008년 제1회 대한민국을 이끄는 21세기 경영 리더 대상 창조 경영 부문을 수상했고요. 2015년 KBC 목민자치대상 광역단체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성취를 이뤄내신 게 많을 텐데 따로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양력을 설명했고요.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태규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 다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건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태고요. 몇 개 시장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임대료가 올라서 정말 이사를 앞둔 분들은 보통 걱정이 아니십니다.
또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재산세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수입이 넉넉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고민이 크실 겁니다. 또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걸리게 되고, 또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매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주택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현 정부의 이 정책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점점 더 전세, 월세 물량이 작아지고 가격이 오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이슈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서울이 박원순 시즌2의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 10년 동안 389군데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모두 다 취소가 됨으로써 그 이후에 지금 10년, 15년 뒤 정확하게 입주할 시점이 돼 가는데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바로 그때 그 정책을 시행했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그대로 있고 정은호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선거 때가 되니까 나도 열심히 하겠다, 물량을 늘리겠다, 빨리 하겠다 이렇게 공약은 하시지만 아마 그분들의 반성문이 없이는 옛날의 그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요즘에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면 다소 긴장이 풀리면서 판단이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오만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최근의 현안들도 그랬죠. 이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겸손 모드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연성 독재를 넘어서서 이제 노골적인 거친 형태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지난 5년 동안의 임기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도시 경쟁력 순위라든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순위들, 또 서울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창업 순위나 금융도시 순위 같은 것들이 많이 우상향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리 기준으로는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고, 커니 지수 기준으로는 17위에서 1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 시장님 임기 시작하기 직전, 그러니까 제1기 임기 말기쯤에 있던 것들이 우하향했다가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은 데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업도시 순위나 금융도시 순위 같은 것도 공히 16위에서 8위로 뛰어올라서 8계단 상승했습니다. 이것 역시 과거에 좀 높았던 것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객관적 수치들이 최근 들어서 우상향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 계속 그 추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또 과거에 그 상태로 쇠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년 더 일을 함으로써 이제 겨우 생긴 변화의 단초를 계속 압도적인 완성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갈림길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약자와의 동행에서의 동행, 그리고 서울의 매력, 다시 말해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 그래서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서울시를 이끌어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약자 동행 측면에서는 약자 동행 지수를 만든 것이 아마 시스템적으로 서울시를 계속해서 포용 성장의 포용 부문에서 성과를 내는데 밑바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디딤돌 소득을 비롯해서 서울런, 동행 식당, 온기 창고, 희망의 인문학, 이런 여러 가지 따뜻한 정책을 통해서 모든 지수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노숙인 숫자가 한 30% 줄어드는 이런 상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 매력 부문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글로벌 중심지,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되어가는 서울시가 많은 사람과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위 상승도 그 일단이지만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제가 21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한 4배까지 늘어났고요. 이것 외에도 도시 경쟁력을 측정하는 여러 측정 기준들이 매우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는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4년 뒤면 적어도 런던, 뉴욕 정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 경쟁력 순위, 이 경우에 도시 경쟁력은 이제 삶의 질 지수들을 여러 가지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적어도 3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 근거는 모리 지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70가지 지표를 전부 종합 성적을 내는데요. 2년 전에 6위에 올랐습니다. 8위에서 6위가 됐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5위 도시가 싱가포르입니다. 아시다시피 참 경쟁력 있는 도시인데요. 도시 국가죠. 2,700점 만점에 한 95점 차이 나던 것이 작년 연말에 5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올 연말이면 아마 추월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물론 싱가포르가 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런 추세를 유지를 해서 도시 우리 서울시의 시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아마 대도시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경지로까지 치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인사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 모두 가능한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일보 신종수 편집인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국민일보 편집인 논설실장 맡고 있는 신종수입니다. 오전에 이 자리에서 그 민주당 정원호 후보께서 나오셔서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정원호 후보도 역시 공급 쪽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오세훈 후보도 공급 대책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의 그 세제와 대출 규제 중심 그런 정책 속에서 어떻게 이 공급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강북 전성시대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펼치실지 또 정원호 후보가 얘기하는 그 용산 개발 1만 호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것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은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은 유휴부지 개발 가용지가 이제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순증 물량을 좀 더 포함시키는 형태의 공급 대책이 가장 중요한 공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두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님 10년 동안 제가 지정을 해놓았던 재개발, 재건축 구역 389군데를 모두 다 어떤 형태로든 해제를 하셨습니다.
그 물량이 43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엄청난 물량을 다 해제를 해놓고 가신 거죠.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빨라야 한 12년, 13년, 통상의 경우에는 16, 7년, 18년, 한 20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취소된 물량들이 지금쯤 한창 공급되는 타이밍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저는 정말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게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을 합해서 578군데의 구역이 지금 진행되는, 단계별로 다 다르겠죠. 이게 쭉 진행이 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 순항만 해도 2031년에 31만 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약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이루었던 구역 지정을 통해서 정부의 방해 요소만 없어도 충분히 착공 가능한 물량이 31년도에 31만 가구가 되는 건데요. 제가 왜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1호 대책으로 많은 장애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대출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내에 이주해야 될 물량이 한 8만 5천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의 정비사업의 마지막 수순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까지 끝나고 이제 이주를 하고 허물어야 착공할 거 아닙니까? 그 단계에 와 있는 호수가 8만 5천 가구인데 돈을 쌓아놓고 정비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있는 집은 전세를 내보내야 될 것이고 본인도 전셋집을 얻어서 또 나가야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죠.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성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겠다. 좀 늦추자. 이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합 내. 막판에 이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는 이제 분담금이 정해지는데 이 단계에서 돈이 없는 분들은 반대하는 아니면 조금 속도를 늦추는 쪽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 김윤덕 장관님 모시고 뭐 자주 식사도 모시고 하면서 이걸 좀 풀어주십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서 풀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정만 아니라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정부의 공급 기조에 대해서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이 민간 임대 주택 공급자입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중에서 일부를 임대를 놓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 등록 임대 사업자 정책도 그동안 시행이 돼 있었는데 이 분들에게조차도 더 이상 이제 어떤 형태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점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사업 의지를 가진 분들조차도 그 사업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큰 연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기회가 좋다 해서 들어오려고 검토하던 그 자본들조차도 지금 전부 주저하고 멈칫거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2, 3년만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도 전월세난이 엄청나지만 2, 3년 뒤에는 훨씬 더 공급난이, 전세 월세 물량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게 걱정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 정부에 끊임없이 그런 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공급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이 선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에 이 보유세나 양도세를 가지고 구사하는 정책 수단도 전부 이 선거를 의식한 단기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거 이후에 이제 정부와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이런 공급 기조도 다시 되살리고, 그리고 단기 효과에 불과한 여러 가지 세금이나 대출 제한과 같은 것도 손을 보아서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서울 시민들의 이러한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강북 전성시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박원순 시장님 때 이 해제된 물량의 거의 절반이 강북 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강북 지역은 강남을 제외한 동북, 서북, 서남권입니다. 이곳이 절반 이상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강북 전성시대에 아마 한 3분의 1 정도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은 아시다시피 이 교통 사각지대, 그러니까 강남에 비해서 강북 지역이 지하철 역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전철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동북권의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이라든가 면목선이라든가 동북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동서를 아울러서 연결하는 강북 횡단선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 서남권에는 뭐 목동선이라든가 난곡선이라든가 서부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선들을 순차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노선들 역시 박원순 시장님이 전부 취소를 시키셨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들어와서 지난 5년 동안 다시 살려가지고, 어떤 것은 빠른 것은 예타 통과 단계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착공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예타를 통과 못해서 지금 조금 그 늦어지는 노선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경제성을 정부와 협의해서 지금 너무 경제성만 보지 말고 사회적 필요성도 함께 논의를 해서 다시 좀 살려주십사 하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나 그 북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하에 도시고속도로 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조 4천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공공기업분으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이 대형 프로젝트를 꼭 10년 뒤에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 임기 4년 동안 기초를 놓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직주의 락이 필요하죠. 미래 도시는 이 여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북 지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여가 혹은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문은 아시는 것은 이제 저쪽 그 동북권에 서울 아레나가 지금 도봉구에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동대문에 초대형 도서관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몇 가지 대형 사업들이 이미 시작이 돼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 아마 서울 아레나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첫 공연이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외에도 비강남 지역에 문화예술 시설들을 넣어서, 얼마 전에 저쪽 금천구에 서서울 미술관이 개관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투자들이 비강남 지역에 집중화됨으로써 다시 강북 전성시대, 옛날에 쓰던 용어로 하자면 강남북 균형 발전이 지금 많은 투자 속에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얘기도 함께 곁들여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용산은 상당히 깊이 있게 준비가 돼서 이제 올해 18개 필지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타깝게도 정부가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각으로 호수를 늘렸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수년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사실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비즈니스 업종의 유치의 한 70%, 주거 기능의 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끝나서 이제 18필지의 토지를 분양하는 절차 직전이었는데, 서울시의 8,000호까지의 양보안을 넘어서서 1만 호로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바람에 많은 그 사전 준비 절차가 새롭게 이행돼야 됩니다.
오전에 그 정원호 후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 잘못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많이 드리는 걸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일이 뭐 어려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전혀 사실관계와 다른 국토부에 뭐 전화 한 통만 걸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사실관계와 많이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관계는 이렇습니다. 6,000호까지 이 아파트를 넣게 되면 굳이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남정초등학교라는 데가 단지 바깥에 있는데 거기가 그 학생 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축만 해도 충분히 이 6,000호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 학생 수를 다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를 집어넣지 않는 걸로 국토부와 협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8,000호까지도 무리스럽지만 10,000호를 넣게 되면 국제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5대5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업무지구라는 게 무색해지기도 하거니와 그 본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 학교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법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안이 전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근처에 몇 군데의 부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협상을 하겠다는데 다 불가능한 게 밝혀졌습니다. 뭐 유수지 위에 짓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뭐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어마어마히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 무산이 돼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정원호 후보는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10,000호를 고집하게 되면 학교 문제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교통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적으로 녹지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녹지 면적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주거의 질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또 평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가장 큰 문제는 절차가 2년이 늦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사전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요. 아마 그동안에 많이 늦어진 게 좀 아쉬웠는데 이 상태에서 또 2년이 늦어지게 되면 아침에 뭐 그 정원호 후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UN AI 허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건물이 지어져야 유치하죠. 4년 임기의 시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고요. 8년 일을 해도 아마 가능할까 말까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분양을 하게 되면 설계만 해도 또 1, 2년 걸립니다. 착공해서 건물 지으려면 또 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유엔에 무슨 기구를 갖다 놓는 게 서로 가능하다 해도 무의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준비가 안 된 후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용산 문제는요. 용산 구민들도 절실히 바라는 바이시지만 10,000호를 8,000호 정도로 양보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2년 이상 늘어져서 그때 가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또 그때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택 경기라는 게 다 사이클이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2,000호 더 넣겠다고 2년을 늦추는 건 정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8,000호 정도로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그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그 한 주제에 대해서만 일단 하나씩 던져주시면 대답을 하시고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또 질문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번에 부동산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질문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민병권 서울경제 논설위원께서 부동산 관련해서만 하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원래 질문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설명이 좀 상세해서 재건축보다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임기 동안 또 과거의 행정을 보셨을 때 굉장히 내세우셨던 부분이 이제
그 타워 팰리스와 같은 임대주택, 고급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상당히 지어졌고 또 질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계획을 보시면 공공주택도 앞으로 이제 2031년까지 13만 가구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고급화가 되면 이제 사는 사람들 질은 높아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만큼 건축비가 올라가고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의 재원이라든지 또 거주자의 어떤 임대료에 어떤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좀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택지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 판넬을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 판넬 좀 주시죠. 13만 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3만 가구는 이제 매입형, 7만 가구는 건설형, 그다음에 또 3만 가구는 임차형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워낙 복잡해서 표를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설형이 한 3만 가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입형이 한 7만 가구가 되고 임차형이 한 3만 가구가 됩니다. 건설형의 경우에는 지금 언급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임대 주택들이 이제 한 35년을 넘어서서 재건축의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허물고 새로 짓는 물량도 있고요. 이제 그거를 지금 고급화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물량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매입형입니다. 매입형 중에 주류를 이루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얻어지는 의무 임대 분량 15%, 재개발은 15%가 이제 의무적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고요. 재건축과 재개발 공히 늘려주는 용적률의 한 50%를 이제 공공기여로 받아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되죠. 그 물량이 한 4만 8천 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를 해서 다시 임차를 하는 형식, 그렇게 해서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또 한 3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고급화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문제는 이건 원래 있던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부지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매입형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 중에 일부를 받아내는 것은 또 한 5만 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지가 문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형도 부지가 문제가 안 됩니다. 임차에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부지가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재원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새로 지어지는 주택들은 적어도 한 50년 뒤까지 써야지 되기 때문에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처음에 임대주택 공급할 때 지어졌던 형태대로 열악한 형태의 그리고 아주 작은 형태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평수도 조금 넓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제대로 완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근처 커뮤니티에서 그 동네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임대주택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커뮤니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취지의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권태호 한겨레 편집인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오시장 후보에게 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부동산 말고 다른 걸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제 부동산 워낙 자세하게 많이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질문하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많이 상당 부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감사의 정원에 이제 최근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광화문 광장에 세워졌는데요. 제가 아직 가보진 못해서 말씀드린 꼴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진으로 우선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미감이 뛰어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여론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서울 선거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 여론이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론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거나 또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전하거나 다른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민주당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었고요. 정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의식한 졸속 행정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정원호 후보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작된 것은 202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주도하게 선거 직전에 맞추어서 완공을 한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토부가 이제 절차적인 약간의 하자를 빌미로 해서 공사 중단 명령이 있었고 다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갈등을 만들기가 바람직한 걸로 보여지질 않아서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한 달 정도가 수년이 돼가지고 이제 어저께 완공식을 했는데요. 주목해 주실 것은 그 공간에 담긴 정신과 가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에는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라든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 민주주의, 평화 이런 정체성이 담겨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요. 물론 전 정권이겠죠. 그다음에 국가건축위원회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국가 상징 공간을 함께 논의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하에 결정이 된 겁니다.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도 여론조사를 했고 시의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시의회에서 한 그 공론조사의 이 감사의 정원과 같은 형태의 상징물에 대한 찬성 비율이 무려 6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의회에서 그 조사를 하는 걸 주도했던 게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이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강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될 정부 부처와 다 논의를 했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사를 했던 대서울시민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찬성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선거가 목전에 왔다고 해서 선거용 사업으로 폄하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의 정략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어떤 진원지 역할을 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세요. 가서 느껴보십시오. 한강버스도 굉장히 정치화해서 마치 몹쓸 사업처럼 돼 있다가 3월부터 지금 운행이 재개되면서 지금은 민주당에서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타보신 분들은 내리시면서 90%가 만족한다고 하시고 95%가 다른 분한테 권하겠다고 하시고 또 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90%가 넘습니다. 아침에 정원호 후보가 설명할 때 보니까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세금 넣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에. 사업 구조를 거기에 식음료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또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으로 1년에 필요한 한 25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전부 다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테임즈 강변에서 운행되고 있는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적자 면하고 정부 보조금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3년 내에 충분히 흑자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세금 넣는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아침에 참 섭섭했는데요. 감사의 정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만들 때도 민주당은 전시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효자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흑자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세비섬을 만들 때도 똑같은 비판을 했습니다. 전시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님은 그걸 3년 동안 문을 닫고 불을 꺼놨었습니다. 지금 흑자납니다. 한강의 효자 공간이 됐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은 전시행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시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적자 운운하고 배임 운운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참으로 후진적입니다. 감사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6.25 때 22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존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제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지하 공간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가서 보면요. 제가 아까 그 공간이 가지는 정신과 가치에 주목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대한민국의 번영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기여의 컨텐츠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내려가서 한 20분만 머무시면 자부심이 뭐 요즘 표현으로 뿜뿜. 대한민국 상징 공간에 광화문 광장에 초, 중, 고등학생들이 줄지어 와서 대한민국의 번영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기여의 역사, 그리고 자유, 평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 이거를 뭐 극우 세력에 대한 구애의 정치 사업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6월이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마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남편을 일찍 보낸,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미망인회,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방문해달라. 한강버스도요, 긴 설명 안 합니다. 한번 꼭 타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의 정원도 꼭 한번 가셔서 지하공간과 지상의 조형물을 보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오해가 풀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이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넘어서 3천만 시대를 향해 가는데 그 22개국에서 온 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요, 다들 아마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겁니다. 아마 관광객 증가에도 엄청난 효자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상윤 헤럴드 경제 전국 부장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부동산으로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착착 개발 그래가지고 정원노부 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10에서 12년 정도, 10년 정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장님의 후보님의 견해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후보님의 그 착착 개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지 또 좀 말씀을 주시고요. 또 정 후보님 같은 경우가 또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 후보님의 견해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년의 서울시정, 이건 그 기간 단축과의 사투였습니다. 제가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기간을 단축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이주해서 나가고 허물고 새로 짓는 데만 해도 한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000가구가 들었다, 5,000가구가 들었다 할 때 이분들을 다 동시에 이사를 내보내기는 게 가능할까요? 계약 기간이 다 다르게 도래하는데, 그러니까 다 나가는데 적어도 한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일사불란해도요. 그 다음에 착공하고 짓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이제 역순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있고 사업시행 인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 인가는 이미 조합이 결성된 상태에서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안에 예를 들어서 5,000가구가 들어가려면 몇 층짜리가 몇 동이 필요하고 어느 위치에 몇 층짜리를 넣고, 그리고 평수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건축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그 건설회사는 어느 회사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밑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게 다 돼야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각 가구별로 어느 위치로 배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평수에 따라서 분담금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세세한 계획이 다 세워져야 비로소 이제 이주 단계로 가겠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인가 전엔 또 뭘 해야 되느냐? 처음에 동네 주민들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동의받고 일정 퍼센테이지를 채워서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는 단계가 또 앞에 정비계획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순서 있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20년이 걸린 겁니다. 빠른 게 18년. 그런데 이거를 지난 5년 동안 무려 12년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앞에 추진이 만들고 조합 결성하는 데 들어가는 5년 정도의 기간을 2년 정도로 압축을 한 겁니다. 어떻게? 과거에는 뒤에부터 관여하던 것을 서울시가 나서서 앞 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과 시와 구와
MP라고 해서 마스터 플래너라고 해서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미래에 문제될 만한 것들을 과거의 사례를 보고 추출했던 공통분모들을 앞당겨다가 조합과 공유하는 기간을 가진 덕분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법 개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법은 그대로 있는데 실무적으로 땡긴 겁니다. 지금 법이 통과가 돼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함께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내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법은 가능해졌지만 실무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밑그림 그리는 게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이라면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 계획을 짜는 게 관리처분인가인데 큰 틀에서의 계획 없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법은 합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실무적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실험 정신을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행정의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범 사업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일을 하는 시장은 이걸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다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한 5분만 설명을 드려도 이게 12년으로 줄여놓은 걸 10년으로 줄이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매우 어려운 일이구나.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고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지만 미리부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만한 사안은 못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걸 보진 못했고요. 앞으로 저한테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점을 정원호 후보께 물어볼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간을, 어느 부분을 줄여서 저보다도 2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꼭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한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줄일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하려면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2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동안에는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정당, 민주당 출신 시장이 오시장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일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BN 윤석정 정치부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동산은 어느 정도 된 네. 것 같긴 한데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좀 자유롭게 이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부동산인데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 후보님 말씀하신 것도 약간 연장선상에서 그 질문을 드리면 도시 경쟁력 지수 이런 말씀을 사실은 모두 발언도 그렇고 그 이전 다리에서도 상당히 자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도시 경쟁력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의 삶과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나 이런 게 끼치느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오전에 정원호 후보 모두 발언에서도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 서울 지역에서 폐업이 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후보님의 모두 발언이 도시 경쟁력 지수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약간 배치되는 그런 발언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실업률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참 억울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25년 말이 지났는데요. 21년도에 우리 실업률이 4.8%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 이거 이상 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취업률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명드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냥 수치 없이 청년 실업률이 올랐다.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은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나 충북보다 GRDP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런던과 동경과 비교를 하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런던이나 동경은요. 과거의 수도권 억제 정책에서 수도권 발전 정책으로
정책을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바꿨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때 바꿨고요. 이렇게 해서 런던이나 도쿄는 GRDP가 나라의 GRDP를 선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제조업이 이제 없습니다. 못 들어와요. 이게 다 수도권 규제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1, 2년 뒤에 서울 경기도 올라갑니다. 서울의 발전 정도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반도체 경기가 죽으면 서울 경기도 1년 뒤, 2년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건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어느 시절을 뚝 뛰어다가 서울의 GRDP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폄하하기 위한 인용인 것이죠.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들어야 그 호구성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커니 지수나 모리 지수를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커니는 삶의 질과 그다지 연관관계가 높지 않습니다. 커니라고 하는 데가 도시 경쟁력 순위를 평가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인데 거기는 그 도시의 국제 영향력을 중시합니다. 국제 기구 수라든가 글로벌 기업의 본사 수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뉴욕이나 런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모리 지수는 명실상부하게 삶의 질과 관계에 있는 70여 가지의 여러 가지 지수를 종합 성적표를 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 2700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이렇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수치, 지수가 10대 개, 세부 지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수가 또 10대 개 있고요. 교통 접근성에 대한 지수가 또 10대 개 있습니다. 또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R&D 투자를 비롯해서 대학 숫자, 대학생 숫자라든가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 생태계, 금융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태 환경에 대한 게 또 10대 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의 모든 삶의 질과 연관된 모든 측정 지수들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이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질문해 주신 도시 경쟁력이 삶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품으신 분들께는 이게 아주 좋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삶의 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성지수로 선생님의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제부터 시작해서 복지에 이르기까지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척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총점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리 지수를 자주 인용하는 것이고요. 이거 기준으로 볼 때 8위까지 떨어졌던 걸 6위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굉장한 노력의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무미건조하게 말씀드리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어떨 때 같습니까? 사람은요. 녹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안온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은요. 물가에 갔을 때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많은 투자를 했던 사업들이 주로 기억하시겠지만 둘레길 제가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는 한 150km의 둘레길이 있죠. 주말이면 차 몰고 1시간 나갔다가 2-3시간, 서너 시간 운전해서 들어오는 서울 시민들의 그 불행. 주말에 좀 즐기기 위해서 나갈 때부터 들어오는 교통편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가장들의 그 애환. 이게 둘레길 덕분에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주말이면 둘레길을 가지만 주중에 출퇴근할 때 집에서 나와서 직장까지 갈 때 적어도 4-5개의 정원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도시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100개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숲에서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도시민들에게 녹지 면적은 엄청난 로망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둘레길을 만들었고 생활 속에 정원을 만든 겁니다. 또 물가에 가면 행복하다. 그래서 과거에 콘크리트밖에 없었던 황무지였던 한강변을 전부 바꿔서 자연 생태형 한강으로 만들고 그중에 4군데를 골라서 여의도, 반포, 뚝섬, 상암 4군데를
많은 서울 시민들이 주말이면 몰려서 나무 그늘 밑에서 돗자리 깔고 연인과 가족이 즐기는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차는 그런 한강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이 한강 버스였던 겁니다. 이제 물속으로 우리 시민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한강면에서 보는 한강과 한강 버스에서 보는 한강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 라이프, 수변, 그린 라이프, 숲속, 이것을 이 내사산,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 한강과 334km의 물길이 있는 서울에 수변 생활과 숲속 생활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활용점정이 손목 닥터 9988입니다. 사람은 걸을 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지요. 손목 닥터 9988 가입자가 280만 명입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서울로 품격 있는 가로를 만들어서 걸으면서 느껴지는 자부심, 품격이 있기 때문에 걷기 좋은 도시가 됐고요. 거기에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대중교통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걷기 실천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지방 도시, 서울 이외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걷기 실천율이 20%가 높습니다. 서울이. 시기적으로는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15%포인트 뛰었습니다. 걷기 실천율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닷새 이상을 걷고요. 한 번 걸으면 30분 이상 걷는 것을 걷기 실천율이라고 질병청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를 합니다. 매년. 이건 국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국제 기준으로 보면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걷기 실천율이 훨씬 높습니다. 동경이 저희와 비슷합니다. 걷기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단적으로 걷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지금 드린 건데요. 사람은 걸으면 몸도 좋아지지만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치매까지 예방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삶의 질이 올라갔다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지만 오세훈 시장이 전반기 5년, 후반기 5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쪽 신촌에서 마포 쪽으로 해서 경의선 숲길, 연트럴 파크라는 데를 가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나와서 걸으면서 그 주변이 완전히 상점밖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생활 속의 녹지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큰 게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자주 걸을 수 있기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수치를 70가지를 비교를 해서 매긴 성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5분만 설명을 드려도 오 시장이 추구해왔던 서울시의 이 행복이라는 거, 시민들의 행복, 삶의 질이라는 거가 어떤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일기 때 했던 것 중에 서울의 대기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버스, 시내버스 한 8,500대 정도의 엔진을 전부 CNG, 경유 엔진에서 CNG 엔진으로 바꿨죠. 65 정도 되던 65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되던 미세먼지 수치를 임기 말에 한 40까지 줄였고요. 작년에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공기 좋아져서 걷기 좋죠. 대중교통 좋아서 걷기 좋죠. 거기에 물가, 숲길 있죠. 이게 도시민들에게 주는 힐링의 효과, 삶의 질의 효과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손목닥터 9988과 기후동행 카드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면서 많이 걷고 그 과정 속에서 녹지 면적을 즐길 수 있도록 했구나. 제가 벌써 정책을 한 7, 8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비전 체계 하에서 일목요연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삶의 질, 이것이 그런 수치로, 순위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 질문 주시죠. 네, MBC 보도본부장 박장호입니다. 좀 장르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서울 지하철 파업 이슈가 됐을 당시에 서울시장으로서 이제는 그 지하철에 무료 승차하는 노인의 연령을 좀 높이는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향하는 논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 3년이 지났는데 현재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 추진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지하철 무료 승차 연령은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그때 노태우 정부였나요? 그때 일종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입한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계속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서울시 재정에 압박이 되는데요. 매년 안타까운 것은 예산 처리되면 정부를 만나면 뭔가 진척이 될 듯 하다가 결국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지를 않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질 조짐을 보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정부에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처음에는 별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점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좀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정치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서울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될 일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제가 교통경악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전국화된 게 모두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억하시다시피 K패스라는 게 도입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사실상 경쟁 상태에 돌입을 했었는데 한 2년 운영을 해본 결과 아마 정부에서 기후동행 카드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기후동행 카드 형태를 전국화해서 지금 모두의 카드 형태로 확산을 시켰죠. 서울시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후동행 카드를 계속 고집하면서 두 개를 병립을 시키게 되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한 1,000억 정도 절감될 수 있는 게 절감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공약을 만들면서 모두의 패스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재원을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버스 요금의 일부를 또 도와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그걸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임기쯤에는 이제 이 움직임에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첫째, 그다음에 정부의 도움이 어렵다면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된 기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번 또 검토를 해볼 만한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비단 서울시 단독의 결정으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유성열 차장 이어서 질문 주시죠. 저는 그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뭐 여야 후보 모두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구조적 요인을 좀 보면 그 정치적 행정적 요인 장애 외에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사비가 급등해서 그 사업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한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만 해도 그 30년 이상 아파트의 30%만 사업성이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공사비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유력한데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서울시가 해법을 마련해서 제시하기에는 지금 공사비 급등 추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업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오전에 질문 답변하는 정원호 후보의 답변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 질문 초기에 두 번째 질문인가에 사업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를 묻는데 공공성의 개념조차 정확하게 잡혀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공공임대주택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침에 그거 보셨죠? 그래서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되신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엔 이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공공에 기여하는 도로를 함께 깐다든가 아니면은 임대주택을 아까 언급했던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집어넣어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질문의 요지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엉뚱한 대로 흘러가가지고 그냥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결국은 경제성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급등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웬만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동네가 아니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계속해서 공공성을 강조해서 거기에 생활 인프라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임대주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공기여를 하라 이런 원칙을 견지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이 도중에 중도 하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박원순 시장 시절의 10년이 너무너무 아쉬운 겁니다. 사실 이렇게 공사비가 급등하기 전에 한 4, 50년 지어진 4, 50년 된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이나 저층 주거단지의 재개발이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러우 전쟁 그리고 지금 중동 정쟁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비가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평당 건설비가 지금 건축비가 지금 6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공사를 진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경제성이 거의 턱 밑까지 차오른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경제성을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성을 줄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더군다나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까지 지금 유지하는 게 당론이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와중에 무슨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과거에 충분히 경제성이 나올 때에는 충분히 공공주택도 받아내고 그리고 그 근처가 저발전 상태의 사이트라면 그 근처의 생활 인프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로 해결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접근이 가능했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그런 이슈가 점점 더 불거지지 않겠는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도시 행정과 관련한 질문하고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담당이 정치인 관계로 정쟁적인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붙여서 해주세요.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오 후보님께서는 이 윤호개인과 절연하자 하시면서 혁신선대위를 꾸리자고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 그 요구를 거의 안 받아들이셨고 그냥 장동혁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장 대표의 관계 또 중앙당과의 선거 협력을 어떻게 하실지 또 장 대표와 디커플링을 계속해 나가실지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볼 때는 한 지붕 두 가족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선거가 채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사전 투표일까지 치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후보자의 시간입니다. 정당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보조적인 역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과 각 후보들의 어떤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선거는 어차피 후보자의 브랜드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메시지로 치루어지는 겁니다. 중앙당이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아마 선거 지형일 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공소취소 특검 법안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서 선거 기간에는 조금 좀 뒤로 물려놨다가 선거 끝나면 본격화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앙당이 정말 열심히 싸워줘야 되겠죠. 정말 그 폐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또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해서 분배의 문제, 다시 말해서 초과 세수냐 초과 이윤이냐를 놓고 약간 설레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정부의 입장인가를 놓고도 중앙당은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미래 설계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은 후보자들대로 지방선거는 생활행정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또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주된 의제가 돼야 되는 만큼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시민 동행 선대위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으로 많은 정책적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직접 그분들의 육성으로 이 디딤돌 소득 정책은 나에게 이런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해 주었다. 서울너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이 나라에서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주실 분들로 모아서 시민동행 선대위를 발족시켰고요. 그분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뛰는 그런 선거를 치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장효진 이투데이 정치경제부장. 저는 공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얼마 전에 교통대전환 말씀하시면서 20조 8천억 이제 예산 대규모 예산도 들어가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것인데 강북 전성시대 기금으로 이제 일부 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강남 지역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제 재원 일부를 마련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쪽 강남 주민 반발이나 이런 쪽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게 장기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에 또 의존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또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재정 부담 문제까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1년 예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개년 계획을 세우면은 뭐 20조라고 그래도 한 2조 정도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누적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감당 가능한 액수를 이제 재원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이 과거에 없었던 공공기여금이 있습니다. 이 사전협상 제도라는 게 이제 제1기 때 만들어져서 그동안에 제도화됐는데요.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유휴 개발 부지를 갖고 있는 사업 주체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생기는 창출되는 추가 이익, 이윤을 절반 정도를 공공기여로 받아내서 그 근처의 어떤 인프라 확충에 쓰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서울시는 상당히 그 기초 인프라가 잘 이제 완비가 된 편에 속하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꼭 그 개발 사이트 근처에 이 공공기여금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금 재개발 초입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 협상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공공기여금이 약 2조 정도 이상 될 걸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저 삼성동에 하는 그 현대사옥 짓는 그 GBC 사업에 공공기여금이 2조를 넘겼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2조 정도 되는데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생활 인프라가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그 2조 정도를 다 쓸래야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초기에는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제도를 설계했는데 그 이후에 이 제도가 발전하면서 현금으로 받아내는 제도가 생겼고 그 현금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북 아까 말씀드린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 지하 고속도로와 하는데 한 3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재원으로 한 2조 정도 갖다 쓴다 해도 그렇게 그 근처 주민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게 모아서 한 5조 정도의 강남북 균형발전 기금을 만들게 되면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런 공공기여금으로 마련을 하고 나머지 2조 5천억 정도는 서울에 이제 그 공공택지 내지 공공부지 매각 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팔아서 한 2조 5천억 정도 마련해서 한 5조 마련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조 21조 정도 중에 한 3조 정도는 민간 투자 사업, 국고 지원도 가능하고, 한 5조 정도는 민간 투자 사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한 10조 정도 되는 것은 그 원래 교통에 투자하려던 또 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분배돼야 되는 뭐 지하철이나 교통에 분배되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21조 정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가능하다고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왕 한국일보 주필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아입니다. 저는 그 향후에 벌어질지도 모를 갈등 구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지금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어쨌든 지지율로 보면 시의회나 이런 시군구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상황을 점쳤을 때, 우리 오 후보님께서 어렵게 당선이 되시고, 근데 시의회의 경우에 여소 야대가 빚어지는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16년 전 데자뷰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무상급식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거나 혹은 대응할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당선될 정도가 되면 적어도 과반수는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혹시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의회와의 협업이. 근데 3분의 1에서 과반수 그 사이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고받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받고 어떤 사업을 내주면서 이제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의석수가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능성이 그래도 높을 겁니다. 제가 뭐 안 될 정도가 되면은 의회도 많이 소수가 되지만,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그 점을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압도적 완성, 그러니까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이번 선거에 그 어떤 슬로건처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완성을 하려면, 기왕 시작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람직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해 가려면 시의원들도 함께 좀 뽑아주십시오. 교차 투표하지 마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패키지로 선거를 해주십시오라는 캠페인도 벌여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의회와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한 소위 말하면 이제 협상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지금 패널 중에도 질문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기회를 플로우로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플로우로 넘어가면 기자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말고요. 기자분들이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박병국 기자입니다. 그 오전에 이제 정원호 후보 이제 포럼 참석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폭행 의혹 관련해서 이제 정 후보가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보셨는지 오 후보 생각님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뭐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바탕으로 본인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주셔야 되겠죠. 그게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또 누구 계십니까? 예, 한 분 더.
네, 오늘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 만나셨는데요. 향후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선거 전략이요? 그런 1급 비밀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시면 되나요? 좋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사실 저는요, 이 전략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하는 표현 자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선거에 전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지난 5년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뭐 시간을 아까 충분히 주셔서 다른 토론회와는 달리 드릴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준 이 신문 방송인 편집인 협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그 수많은 사업을 어떻게 다 설명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제 서울시를 운영하는 철학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저는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선거도 그런 설명의 기회를 많이 갖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어떤 철학적 기조하에, 어떤 도시의 비전 하에 이런 곳에 이 정도의 분배를 해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충분히 드릴 수 있어도 아마 많은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도시의 비전을 함께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마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거 전략입니다. 유 전 의원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셨나요? 노코멘트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사회자로서 하나 좀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물론 뭐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장이 되는 게 이제 일단의 목표시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내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것들도 그렇고 오 시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 내지는 그 이후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선 출마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종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꼭 고르라면 오선 서울시장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대선 출마를 선택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누가 저한테 하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오선 서울시장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물론 사람의 운명을 100%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만큼 저를 공공재로 키워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려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서울시장 선거일을 3주 앞에 둔 시점에 대선 출마를 운운한다는 것은 저는 서울 시민, 유권자분들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1기 5년, 그리고 10년 쉬고 2기 5년 동안 서울에 미쳐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 눈빛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저의 이런 진심이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를 세계적인 반열의 도시로 올려놓는데,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질을 세계 탑 클래스로 올려놓는데 저는 미쳐 있습니다. 이 미쳐있는 오세훈이 4년 더 서울시를 경영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4년 뒤에는 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를 해도 삶의 질이 탁월하게 느껴지는 그런 서울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요, 미천이 든든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과 334km의 지천 물길이 있고요. 그리고 156km의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는 내사산, 외사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가지고 삶의 질이 세계 넘버1이 되는 그런 도시 못 만들면 저는 그건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간 다른 생각 없이 오선 서울시장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제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한번 더 여쭤보고요. 아니면은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고자 하는데 예, 추가로 해주시죠. 후보님, 사실상 양자 토론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혹시 뭐 어떤 특정 분야만이라도 양자 토론을 한번 제안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양자 토론만 제안을 하면 엉뚱한 답변으로 이제 피하시는데요. 오늘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선관위 주최 토론도 사전 투표일 바로 전날 밤 11시에 한다는군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마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방송이 된 저 혼자 진행했던 토론이 결국 그것도 이제 양자 토론이 아닌 순차 토론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이 토론도 벌써 이제 오늘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순차 토론이 돼버렸고요. 또 관훈 토론도 지금 순차 토론으로 이미 결정이 돼서 추첨까지 마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서울 시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정원호 후보는 계속해서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실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뭐 주택이 현안이니까 주택에 한정해도 좋고요. 또 도시 경쟁력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목표는 저하고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하나 더 높게 G2를 지향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G2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토론해야죠. 뭐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은 뭐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응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떤 시기에든 어떤 장소든 어떤 주제든 다 응하겠습니다. 양자 토론이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열리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신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초청 포럼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님 마무리 말씀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죠.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의 의미 정말 큽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건 뭐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절대 명제지요. 만약에 입법 행정부에 의해서 지금 사법부를 뭐 거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정말 손안의 공깃돌 정도로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론 환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성 독재의 초입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주요 지자체들의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겸손을 모르는 지금의 이 연성 독재 체제가 매우 거칠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결코 아마 지나치다는 평가는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의 정권 견제의 교도보가 확보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이제 변화의 입구에 섰습니다. 4년, 앞으로의 4년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4년을 알토란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 협회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오 시장 후보에게 협회에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태규 협회장께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